허리 좀 펴고 다니세요. 곱추도 아니고. 그 말 한마디에 숟가락을 쥔 제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식탁 위 반찬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제 속은 점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물잔을 들이켰죠.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마치 제가 정말 그런 존재라도 된 것처럼요. 입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 말 방금 다시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아느냐고. 하지만 대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투를 꺼냈고 그 안에는 오래전 남편이 남기고 간 통장과 제가 몇 년간 모아온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날 곱추라 불렀지. 그럼 이 곱추가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논산에서 혼자 살아가는 68살 김인자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조용하고 참는 성격이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참는 게 익숙했고 말없이 살아내는 것이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이 동네는 이른 새벽이면 닭 우는 소리와 트럭 지나가는 소리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요즘은 허리가 아파서 그런지 눈보다 허리가 먼저 깨곤 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욕실까지 가는 것도 매번 전쟁입니다. 제 허리는 몇 해 전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완전히 굽어졌습니다.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바로 서 있질 못해요. 장 보러 나가면 애들이 절 쳐다보다가 속삭이는 게 들릴 정도예요. 저 사람 허리 완전 구부정해 좀 무섭다. 사람들 시선이 제게 상처가 된 건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제 아들 도윤이는 올해 41입니다. 지금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나고 자란 건 논산이지만 대학도 서울, 취직도 서울. 결혼하면서는 아예 발길이 뜸해졌죠.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땐 사실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정하게 검정 원피스를 입고 두 손 모아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단정한 눈빛 속에 얼마나 차가운 시선이 숨어 있었는지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손에 들린 부케 꽃다발은 시들어 있었고 제 가슴 속엔 이제부터 진짜 혼자구나 하는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만 잘 살면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이후 둘은 명절에만 한 번씩 얼굴을 비쳤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장모님이 편찮으셔서요. 늘 그랬죠. 그러다 어느 겨울 제가 허리 통증으로 수술을 받고 집에 누워 있을 때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제가 주말에 얼굴 뵈러 갈게요. 그 주말 며느리가 사온 반찬 2가지와 마트 특가 김치찌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허리가 많이 굽으셨어요. 네. 그럭저럭 지내요. 아이고, 이러다 곱추되는 거 아니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말은 예쁘게 하지만 늘 한 줄씩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연세도 있으신데 돈은 좀 모아두셨어요? 어머님, 이 집은 시골이라 가격이 안 오를 텐데 처분은 안 하세요? 어머님, 이제 연금 타실 때죠? 얼마나 받으세요? 하루하루가 질문 같았고
그 질문 뒤에 숨어 있는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을 땐 제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 무언가 찾는 듯한 손놀림이 빠르고 익숙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참았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참 애매한 사람입니다.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아들도 아닙니다. 그저 중간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자기 와이프 눈치 보느라 제 눈은 못 마주칩니다. 서연이도 고생 많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도윤이 입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이제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기대란 건요,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지게 하니까요. 최근엔 이웃인 이분남 할머니가 자주 찾아오십니다. 이분남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입이 빠른 분이지만 사람 보는 눈은 확실하세요. 며칠 전에도 마당에서 고구마 캐고 있을 때 다가와 말하더군요. 김 여사, 너 그 며느리 좀 이상해. 지난번에도 뭔 서류 봉투 들고 나가던데? 서류요? 응. 안방에 혼자 들어가더니 뭘 자꾸 확인하더라고. 그날 밤 저는 안방 서랍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보험 서류에 손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굽은 건 허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목소리도 시선도 점점 바닥을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말이죠. 누군가 나를 곱추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제게 마지막 선을 넘은 겁니다. 그날은 손주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초가 5개 꽂힌 작은 케이크 앞에서 아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후. 아이의 숨소리와 함께 촛불이 꺼졌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 그러니까 제 며느리 서연이는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날짜를 바꿔 치운 거였죠. 며칠 전 우연히 사진첩을 보던 중 아이가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이와 서연이 그리고 양가 친척 몇몇 가지 모여 웃고 있는 사진. 풍선과 현수막,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케이크까지. 그 사진을 보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서 메시지 하나가 울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좀 편찮으시다 하셔서 일부러 조용히 넘겼어요. 오해 마세요. 조용히 넘긴다? 곧이어 이어진 문장은 그야말로 비수였습니다. 사실 아이가 어머님 자세 때문에 좀 무서워하긴 해요. 곱추 같은 사람 보면 악몽 꾼다네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곱추? 곱추라니요. 지금껏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이 아이는 몰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하나 받기 싫어 허리를 더 구부리고 타던 날들, 마트에서 무겁게 들린 장바구니 때문에 집에 와선 밤새 누워있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눈에는 흉측한 모습이었나 봅니다. 며칠 뒤 도윤이가 저녁 늦게 혼자 들렀습니다. 늘 그렇듯 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으셔? 다 괜찮으신 거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이가 유치원 시절 그렸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를 한 엄마가 아들 손을 잡고 걷는 그림. 우리 엄마는 슈퍼맨이에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 그걸 내밀자 도윤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사람들 시선도 있고 서연이도 괜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내 마누라가 나를 곱추라고 했더라. 그 말을 꺼냈을 땐 이미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지게차 소리가 들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내가 곱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런 취급을 받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그래서 저는 오래된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수년간 숨겨온 자그마한 땅 계약서, 남편이 생전에 남겨준 예금 통장, 그리고 아직도 가치가 남아있는 보험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순간 제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도윤이네 식구가 모처럼 주말을 맞아 집에 들렀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연이는 테이블에 반찬 몇 가지를 내려놓고 주방 수세미를 교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또 왜 이렇게 오래된 수세미를 쓰세요? 이런 건 곰팡이도 펴요. 저희 애는 예민해서 안 돼요. 곰팡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왜 이런 것도 못 바꾸고 사냐는 경멸이 담겨 있었죠. 저는 말없이 김치를 썰었습니다. 도마 위로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칼질이 멈췄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님? 내가 곱추라서 불편하지?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당황한 얼굴로 제 눈을 보지 못한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요? 요즘은 자세 안 좋으면 다들 그렇게 보여요. 오해이신 것 같은데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내가 들었어. 문자로도 받고. 내가 내 아이에게 곱추라서 무섭다는 존재였더라. 그 순간 도윤이가 거실 쪽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애 보는 앞인데. 아니, 도윤아. 내 엄마가 곱추면 넌 누굴 보고 컸는데?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서연이는 식은 밥을 건드리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애 교육 때문에라도 좀 깔끔하게 살고 싶어요. 너무 옛날 방식으로 사시면 저희 입장에선 불편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녀의 말에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불편한 현실이었습니다. 짊어진 짐 같고 미관상 거슬리는 존재. 며칠 후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여기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김인자님 유언장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끊은 뒤 바로 마을 버스를 타고 시내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접수 직원이 제 이름을 다시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며느님께서 동의서나 위임장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재산 정리 관련해서요. 며느리가요? 네. 본인께서 직접 오셨었고요. 유언장 관련해서 재확인 요청이 있으셔서 그날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문을 잠갔습니다. 서랍 속 봉투를 꺼내 하나하나 확인하고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이 아이들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안 되겠구나. 밤늦게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너희 서연이 내 유언장 확인했대. 무슨 소리야? 법무사한테 연락 갔더라. 그 애가 내 재산 정리하려 했대.
잠시 정적. 도윤이는 변명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건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지. 걱정해서 그랬을 거야. 걱정? 엄마 혼자 계시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있는 게 불편했겠지. 돈도, 몸도, 말도 다 느린 노인네니까. 곱추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웃 이분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죠. 분남이나 재산 다 정리하려고. 그래, 드디어 결정했구먼. 응. 도윤이한텐 한 푼도 안 남기려고. 잘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분남이 할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너는 너를 지켜야 해. 그 사람들은 널 가족이 아니라 수익으로 본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을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해가 빨리 지는 날이었습니다. 햇빛이 집안에 스미기도 전에 어둠이 벽을 타고 내려왔고 저는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법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 준비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뵐게요. 서랍 안 오래된 종이 봉투엔 제 남편 이름으로 된 작은 땅 문서 한 장, 제가 모아둔 예금 통장 2개, 그리고 제 명의의 보증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종이 봉투를 품에 안고 잤습니다. 처음으로 단단한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제 결심, 곱추라는 소리를 들어도 허리를 더 곧게 세울 수 있는 무기였죠.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검정 SUV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서연이가, 그 뒤를 도윤이가 따라 내렸습니다. 서연이는 입가에 미소를 걸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깜짝 방문이에요. 놀라셨죠? 그래. 갑자기 웬일이니? 아니, 그냥 요즘 통 연락이 없으셔서요. 걱정돼서요. 눈빛은 전혀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 확신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법무사 사무실에 갔었어요. 유언장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런데 어머님, 거기 직원이 좀 이상하게 말을 해서.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재산 정리 같은 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가족이랑 상의하셔야죠. 그 말에 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허무해서 나오는 조용한 무표정이었습니다. 너한테 상의해야 되니? 네. 내 재산인데 내 허락을 받아야 되냐고 물었다. 서연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이는 눈치를 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엄마, 그게 서연이 말은 그게 아니라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조용히 해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나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죠. 이거 내 통장들이다. 네. 지금 막 법무사한테 위임장 넘겼다. 앞으로 이 집도 땅도 예금도 전부 내가 지정한 기관에 기부할 거다. 서연이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 네. 가족이면 곱추라고 하냐?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만큼 그렇게 한심했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이가 무서워한다니까.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요즘 아이들 예민해서. 내가 무서운 거겠지. 조용히 내뱉은 제 말에 서연이는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10달을 품고 낳은 아이, 등에 업어 잠재우고 학교 앞에서 우산 들고 기다렸던 아이. 하지만 지금 그는 저를 향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인데 그 말은 좀 아프다. 말을 마친 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짧은 바람이 불어와 그 낙엽들을 무심히 흩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곧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청에서 공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기부금 자산 관련 심사 서류 접수 안내. 제 명의로 등록된 재산의 일부가 지역사회복지재단으로 기부 절차에 들어갔다는 문서였습니다. 서연이의 말대로라면 가족과 상의하지 않은 위험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이 가장 또렷하고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걸. 며칠 후 동네 앞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이웃 박 여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김 여사, 너 요즘 아주 멋지더라. 왜요? 며느리네가 그 땅이랑 집 다 자기네께 되는 줄 알고 입이 귀에 걸렸었거든. 근데 어찌 됐는지 아나? 그 서류들 전부 기부됐다고 해서 며느리 울고불고 난리라더라.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 시원함이란 꼭 고함쳐야만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도윤이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불쑥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서연이가 그런 말까지 한 줄은. 그랬니? 그 말 외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해명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왜 기부까지 하셨어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극단적이야? 저는 다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엔 아직 남아있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엔 도윤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든 종이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종이로 만든 유치한 지갑 안엔 엄마, 이건 나중에 줄 선물이야. 돈 모아서 진짜 지갑 사줄게요. 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죠. 그걸 꺼내 도윤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엄마,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 그랬던 내가 이제는 내 돈에 눈이 멀어서 와이프 뒤에 숨어 있더라. 도윤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어머님이 우리 아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게 싫어요. 저는 우리 애가 굽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굽은 어른이 되는 게 두려워요. 감정에 치우쳐 재산을 처리하신 것도 그 증거잖아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다신 그 아이의 목소리를 제 일상에 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인자님, 모든 서류가 정리됐습니다. 기부 명단에도 등재됐고요. 혹시 변경하실 거면 지금 말씀하셔야 합니다. 변경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자님 멋지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손등에 고요히 얹혀있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저는 제 선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마당 구석 장독대 사이로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고 그걸 하나하나 뽑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마음이 고요하다고. 그날은 마을회관에서 기부 소식이 공식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지역지에 제 이름이 실렸습니다. 김인자 여사, 평생 모은 재산 기부 내가 받은 은혜 돌려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꼭 잡고 진짜 존경스럽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식이 뭐가 그리 아쉬웠을까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조금의 쓸쓸함이 없진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반면 도윤이와 서연이는 그 후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기부 소식이 알려진 뒤 서연이 부모 쪽에서는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건질 줄 알았더니 빈손이네. 시댁 관리 좀 잘하지 그랬냐? 이런 말을 들었다네요. 도윤이는 직장에서 연달아 야근이 잡히기 시작했고, 서연이는 SNS에 아이 사진만 올리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시선은 다릅니다. 그녀가 단지 시어머니의 선의를 짓밟은 며느리로 알려졌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분남이 할머니가 슈퍼 앞에서 귀띔해 주셨습니다. 그 며느리 애 학교도 옮겼다더라. 요새 학부모들끼리 말이 많았거든. 곱추 소리 했다는 것도 다 퍼졌대.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깎은 신뢰는 어느새 세상의 입으로 씹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에 아이 데리고 잠깐 들러도 될까? 서연이랑 좀 요즘 부쩍 다퉈서. 들르지 마라. 응? 나는 이제 너희한테 줄 것도 없고 들을 말도 없다. 그래도 아이는, 그 아이가 무서워하는 곱추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요즘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지역복지센터에서 뜨개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굽은 허리로 앉아 코를 세는 저를 아이들이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아이들 눈빛에선 이상하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곱추라는 말보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반면 서연이는 더는 저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기 식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가 잃은 게 단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인연이었고 가장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걸요. 오늘 아침 마당에 핀 채송화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 꽃씨는 10년 전 도윤이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조용히 화분에 뿌렸던 거예요. 그땐 정말 막막했지만 그래도 시간이란 게 어떻게든 사람을 다시 피워내는구나 싶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가 참 고요합니다. 아무도 방문을 두드리지 않고 불쑥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 그만큼 실망도 없고 그저 제 삶만 오롯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들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났고 며느리가 전 부치면 기특해서 더 부쳐졌죠. 그런데 그 마음이 곱추라는 말 한마디에 어찌 그렇게 툭 부러지던지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 내뱉는 말엔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말이라도 그 안에 깔린 시선은 절대 가볍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지금 제 통장 잔고는 거의 없습니다. 땅도 집도 제 손을 떠났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찼습니다. 따뜻한 이웃들, 센터 아이들, 그리고 다시 피어난 저 자신까지.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가슴에 금이 가 있다면 그 마음 오래 붙들지 마세요. 진짜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느냐이지 누가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볼 용기 있으신가요? 그 대답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